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너무나 친숙한데. 아, 그렇긴 하죠. 예.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너무나 친숙한 미 항모와 네. 함재기.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건 이 항모보다 더 큰 거죠. 네. 뭐 총망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군 얘기를 우와 위풍당당. 자, 대한민국과도 뭐 친밀,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다든가 아니면 뭐 양안 문제가 좀 험악해진다든가 아니면 저 스트레틀리 뭐 거의 뭐 남사군동가야 뭐 그런 데도 또 뭐 이슈가 발생하는 등 뭔 일만 발생하면 바로바로 등장하는 평화를 위해 준비된 힘, 영어로 레디 파워 포 피스. 자, 이 미 해군 7함대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7함대 진짜 익숙하긴 한데 어떤 부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7함대 정말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네. 아마 미군 부대 중에 우리가 제일 친숙한 부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7함대. 주한미군 미8군하고 7함대가 아마 가장 그럴 것 같은데요. 일본 요코스카항을 이제 모항으로 하고 있고 뭐 한반도 위기 시에도 정말 약방의 간처처럼 항상 출동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대인데 뭐 한반도뿐 아니고 아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존재죠. 네. 12년 전에 저도 한번 저기 가본 적이 있어요. 요코스카.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라든지 이지스함 뭐 이런 거를 보기도 했었는데 역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더군요. 거기 뭐 수리할 수 있는 그 도크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 작전 영역이 얼마냐? 무려 1억 2천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1억 2천만이면 이제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예요?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반도 면적 비교해 보면 쉽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100이요? 1000배? 예. 오우. 그리고 미 본토 면적이 14배에 달하고 35개국 바다와 바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저쪽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서 대만, 그다음에 한반도, 일본 이런 이제 동부가 이제 상북 거쳐서 러시아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남아시아부터 동남아, 동북아까지 이 광활한 해역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되는 국가들이 보면 또 다 센 나라들이잖아요. 센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핵 보유국, 군사 강국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는 원래 이제 아태 한 축이 이제 반대축이 유럽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냉전 종식 이후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군비 축소, 군사비도 줄고 병력도 줄고 장비도 주는 이런 추세인데 반해서 아시아 지역은 이 동북아만 해도 우리 한중일 삼국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남아 뭐 이런 데도 지금 군비 경쟁이 엄청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핫한 데를 다 맡고 있는 데가 바로 7함대다. 또 수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 전투에 이제 관여가 되는데 2차 대전 우리가 태평전쟁이라 불리는 그래서 6.25 전쟁 당연히 참여를 했었고 베트남전, 걸프전 등 여러 전쟁을 지원했는데 걸프전은 그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분도 그러면 뭔데요, 걸프전은? 계실 텐데 네. 이제 걸프전은 원래 이제 중동 지역 담당하는 함대가 따로 있어요. 이 걸프 지역 담당하는 게 5함대인데 7함대가 이때 이제 항모라든지 지원을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축함이라든지 이지스함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에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장착이 돼 있는데 항상 미국이 주요 전쟁 처음 시작할 때 쏘는 게 뭡니까? 토마호크 아닙니까? 기선제압용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이 7함대의 경우 이제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12개의 수직 발사관이 있는데 발사관 하나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2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가 있고 이 이지스함에도 역시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는
약방이 감초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제 쪽집게 타격용으로 쓸 수가 있다. 규모만 보면 일단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칠함대는 이제 미 해군의 전진 배치 전력 중에 가장 큰 규모인데 일단 항공모함, 항모 로널드 레이건을 포함해서 60여 척의 함정과 350여 척의 항공기, 6만 명의 해군, 해병대 요원 이렇게 일단 뭐 요것만 들으셔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여기에다가 2020년 6월에 새로 항모 시오도 루즈벨트하고 그다음에 니미츠함이 또 칠함대에 배속이 됩니다. 항모 2개가 더 플러스돼요 거기에. 예. 그래서 이제 이미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필리핀해에 이제 추가 투입이 됐고요. 이 두 척의 항모를 또 따라서 항모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기 140여 대, 이지스 구축함, 유도 미사일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하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들이 또 같이 배치가 됐고. 예. 그래서 기존의 로널드 레이건 함까지 감안할 경우에 전력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45조 원. 예, 그래서 항모 3척, 칠함대 작전 구역에 항모 3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요코스카 기지 외에도 사세보 기지 그리고 미군용 괌 기지를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죠. 예. 칠함대를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데 칠함대가 있으면 6함대도 있고 뭐 5함대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보면 이제 미군이 저 전 세계의 군사 지형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정말 모든 바다를 다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게 뭐죠? 4F, 3F 이게 뭡니까? 예, 2층, 1층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플리트. 플리트. 그냥 함대죠. 함대를 변한 거죠. 예. 예. 미 해군은 지구를 이렇게 총 6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래, 저 미국은 지구 방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이 전 세계를 그 본인들끼리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바다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스케일이 각각이 다 이제 메가 함대라고 할 수 있는데 서대서양 그러니까 서대서양은 미국 쪽이죠. 네. 여기가 이제 2함대고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4함대, 그다음에 중동 화약고니까 작지만 5함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 쪽의 대서양 6함대. 그리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은 이게 지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끊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연결됐죠.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걸 보시면 태평양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동서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동태평양 그러니까 미국 쪽이죠. 하와이부터 미국 서부 해안까지 요 지역을 3함대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7함대가 이제 태평양의 서쪽. 그러니까 뭐 북한 한반도 인근 러시아 캄차카 반도 뭐 등등 이 저 지역을 다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저 지역 전체를 이제 칠함대가 차지하고 관리하고 있고 미 해군의 전진 배치 전력 중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함대가 하나 더 있는데 2009년 1월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체됐던 10함대를 재창설을 해서 사이버전을 맡기게 됩니다. 원래 10함대는 이제 2차 대전 때는 그 유보트 대잠수함전 이제 그 대응 부대였거든요. 유보트가 없어졌으니까 사라졌다가 이제 21세기부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네트워크 중심전, 정보전 암호화를 맡고 있는 미국 해군의 정보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와, 뭐 항모가 3척이니까 그래 뭐 35개국 와, 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칠함대가 킹 왕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는 칠함대가 움직이면 뭐 중국도 뭐 깜짝깜짝 놀라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원래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한 칠함대에 딱 붙박이로 배종 배치된 거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함인데요. 이 레이건 함은 우리 잘 아시는 니미츠급 항모 중에 하나고요. 만주 배수량은 뭐 10만 톤 안팎되는 여기에는 FA-18 슈퍼호네트 전투기, 그다음 E-2C, 호크아이, 조경보기, EA-18G 이제 그라울러, 전자전기, 그다음에 뭐 헬기 이런 것들 각종 함재기 한 7, 80대, 많게는 최대 한 85대 정도의 함재기를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그 E2 조기경보기 경우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 작전 반경이 뭐 한 2, 3천 킬로에 달하니까 당연히 요 근처에 가면 뭐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움직임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무서운 무인 정찰기가 등장을 했어요. 무인 정찰기 중에 제일 센 게 제일 크고
멀리 가고 이런 센 게 이제 글로벌 워크인데 우리 공군도 도입해서 예.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해상 감시 정찰용으로 이제 개량을 한 게 이제 NQ4C 트리톤이라고 있는데 2020년 1월에 미 칠함대의 대잠 항공 전단 CTF-70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리톤을 그 지역 함대 사령부에 전진 배치한 거는 이 칠함대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견제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실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역시 또 주변국 관련 국가들이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참고로 이제 트리톤은 이 글로벌 워크하고 이제 비슷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고고도 전략무인 정찰기이고 고도 이제 16km 이상에서 24시간 이상 해상 감시 정찰을 할 수가 있고 작전 반경도 수천 킬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을 건너서도 충분히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특히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 항모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항모 전단 이게 또 관심 모으게 되는데 그 미군의 항모 전단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개의 항모 전단을 보유를 하고 네. 있고요. 또 모든 항모가 전부 이제 원자력 추진 항모고요. 또 항모는 아까 보셨다시피 혼자 안 다니잖아요. 뭐 수백 잔뜩 그냥 그렇죠. 수행원이 수행함 말 많아요?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 11척의 항공모함들은 수많은 전투함, 전투기, 상륙함, 전투부대와 함께 이제 항모 타격 전단을 구성을 하고요. 또 항모 한 척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탑재기 80여 대가 탑재가 돼 있고 이 하나만으로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력을 능가한다. 해군인데 공군력을 능가한다. 아 그렇구나. 해군력은 아예 게임이 되지 않고요. 또 항모에는 이제 보통 이지스 순양함 한 척,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두 척,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한 척, 그리고 군수 지원함 한 척 등이 이제 기본 단위를 또 따라 붙고요. 얘는 이제 항모하고 전투기를 엄호하는 동시에 또 독자적으로도 작전에 임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항모 전단 3개가 지금 제7함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제7함대의 중요성과 강력함을 엿볼 수가 있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데요. 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전투 장비는 아닌데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장비인데 포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뭐 수송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독특하죠. 근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레이돔이라든지 안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실 텐데 이게 좀 G함이라고 불리는 이제 블루리지 함인데요. 1970년에 취역을 해서 무려 50년 예. 이상 된 상당한 노장인데 이 칠함대의 플래그십 기함 역할을 지금 기함이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예, 하고 있고요. 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문용어로 LCC라고 그러는데 본격적인 G함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통신 장비, 전자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런 정식 G함은 미국에서 2척밖에 없어요. 블루리지에 또 다른 네. 한 척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칠함대가 이제 중요하다. G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합동 작전 본부가 들어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상륙 작전할 때 그 상륙군을 지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휘소 역할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4개 정도의 작전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의 사령관이다. 움직이는 바다의 사령부다. 이제 이런 표현을 듣고 있는데 길이가 194m고요. 폭이 33m여서 독도항하고 비슷한 예. 크기예요. 승조는 총 이제 1,200여 명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작전에 제일 높은 분이 여기 타는 겁니까? 기함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실제로 진해 앞바다에 예. 과거에 훈련할 때 보면 여기 정박하고 있으면 이 안에 미군 사령관뿐 아니고 우리 한국군 사령관도 들어가서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 당연히 맨 앞장서는 게 항공모함이어서 항공모함이 제일 높으신 분들 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또 그 다른 기함이 또 따로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양안 문제 다룰 때 중국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칠함대 존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해의 자유작전?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갈등도 첨예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이렇게 접촉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뻔한 사건은 있었죠. 뻔? 예, 뻔 거의 아, 부딪힐 뻔? 예. 찰나? 찰나 예.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9월 30일에 남중국해 게이브 남초에 이제 12해리 1회를 지나던 예. 미국의 구축함인 디케이터호하고 중국의 타입 이제 052D형 구축함 란조함이 지금 사진 보시는데 네. 초근접 대치를 이렇게 했었죠. 이게 45야드 41m 거리입니다. 얼핏 보면 거의 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40m 바로 저 앞인데. 맞아요. 배는 뭐 이렇게 무슨 브레이크도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충돌할 뻔이 방향이 아니. 맞으면 바로 못 네. 쏘죠. 그래서 야구공을 던지면 이제 날아갈 정도의 거리. 아 그러니까요. 충분히. 아 그러니까 예, 배달 왔습니다. 통상 군함의 경우에는 한 2,000야드, 약 2km 정도는. 예, 대략 2km 정도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군함뿐만 아니고 다른 배도 마찬가지고 좀 큰 배들은 제가 아는 이제 선장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앞에 배가 오고 있다 눈에 보이면 충돌하는 거랍니다. 배란 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바로 때문에. 이렇게 틀린다고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해상 충돌급에 준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중국 구축함이 위협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제 급선을 했습니다. 예. 너희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런 좀 뭔가 그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이런 거를 표현한 좀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죠. 저희가 제 7함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웬만해가지고는 먼저 부딪히는 나라가 있겠냐면 어려운데 중국이 아주 그냥 자신감이 뿜뿜하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이때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죠. 얘들이 정말 간이 예. 부어도 너무 부었구나.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을 텐데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는 나름 이제 뭐가 있는 근거가 있겠죠. 거죠. 예, 자신감을 그러니까 갖는 뭐냐면 근거가 있겠죠.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높았어요. 예. 이에 따라서 국방비 증액률도 상당히 높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게임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군함을 다양한 종류의 함정들을 거의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해군력에 있어서 이 괄목할 만한 뭐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근데 예를 들면 항공모함의 경우도 이제 일본함이 라우닝함 그리고 2019년에 첫 중국 국산 항공모함인 한둥함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수를 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고 항모의 경우 총 앞으로 4에서 6척을 이제 보유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유명한 아시아 최대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05호형 구축함인데요. 이게 이제 만재 배수량이 한 13,000톤. 예. 중국판 23입니다. 이것도 이제 052D형처럼 요 앞에 보면 위상도의 레이더. 예, 요거. 그래서 붙어 있는 중국판 이지스함 중에 이제 최신형 가장 큰 것인데 이게 2019년 이후에 속속 지금 또 이것도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큰거 찍어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수직 발사기가 112개. 미국 이제 주력인 알레이버급 96개에 비해서 20개 가까이 VLS가 많은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무장. 여기에는 뭐 대공, 대함 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나온 얘기가 미 해군력이 아직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게 남중국해만 놓고 보면 다를 수 있다. 왜? 미국은 칠함담에도 너무나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분산이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 가까이에 사실은 많은 해군기지, 공군기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병력과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홈그라운드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꼭 미국이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남중국해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뭐 21세기 평화는 뭐 바다의 운명에 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전 그 발칸반도에 비교될 만큼 남중국해가 중요한데 그 남중국해 지금 상황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발칸반도가 우리하고 별로 친숙하지 않지만 네. 그 유럽 그 동남쪽에 있는 화약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1차 대전부터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제 주변국들이 영토를 주장을 하고 강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후에 이제 제국들이 그 장악을 시도를 하고 뭐 민족주의도 섞여 있고 굉장히 이제 큰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바 있었고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도화선이 됐었죠. 지금 남중국해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그 남중국해 통과 무역량이 연간 5조 3천억 달러, 5,885조 원이라고 전체 세계 무역액의 3분의 1이 이 남중국해를 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요. 그냥 우리 잘 모르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아시아로 들어가는 그 석유하고 액화 천연가스 이런 것들
이제 중동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들어가서 중국도 가고 이 나라들도 가고 일본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 원유하고 그 LNG 액화천연 가서 세계 물동량의 30-40%가 일로 지나간대요. 예. 그리고 이곳 자체 멕시코 매장과 비슷한 11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고 천연가스도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고.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이 빨간 선이요? 이 빨간 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선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빨간 선이 중국이 지금 그려놓은 선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딴 이제 유엔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이 주변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요것만 생각하는데 요 위도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완 이 모든 나라들이 이 지역에 또 섬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다들 이제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물론 중국이 가장 세긴 하지만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게다가 이제 저마다 이제 해양 주권 기준이라든가 시료 지배, 지형물 또 뭐 역사적 소유권 이런 게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정리가 곤란한 상황이죠. 예. 뭐 자연지형도 그 영유권의 것도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중국은 여기에 막 기지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른바 인공섬. 인공섬, 그렇죠. 예, 인공섬. 만드는 예. 건데 남중국의 스프레틀리 군도하고 파라셀 제도 여기에 섬이라든지 조그만 섬, 암초, 모래톱에 막 인공섬을 7개 이상 만들었어요. 와. 활주로와 예. 그다음에 뭐 미사일까지 배치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쉽게 침몰하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안 가라앉죠. 이거 가라앉지 않겠죠. 그냥 이게 폭파해버리면 몰라도. 이게 쉽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불침 항모들을 여러 개 만든 거예요. 불침 남중국에. 항모, 가라앉지 않는 항모, 그러네요.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국가들이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요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퓨어리 크로스 암초라고 있는데요. 중국명으로 이제 융수자오라고 하는데 퓨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2017년쯤부터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이 활주로 길이가 약 3km 된답니다. 3,000m 길이 예. 활주로. 그다음에 폭격기, 공중 구비기, 수송기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경락고가 이제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공섬 중에도 좀 큰 기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통신 장비하고 센서가 들어있는 이 방구형 도매에 장착된 통신탑 2개도 있고요. 고주파 레이더 설비까지도 또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 일대에 어떤 이제 군사 관련 G 센터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군인들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예. 일종의 이제 주민 이주 정책까지도 이제 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게 되면 더구나 이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간 방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공격하기 힘들잖아요. 민간인 피해 같은 거 생각해서 보면 2012년에 이제 파라셀 제도의 우디섬 중국명의 융싱다오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관청 소재지로 해서 샨사시르라는 걸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남중국해 넓은 지역을 관할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중국 해군은 2020년에 여기 1,000여 명이 이 우디섬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소를 수확해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줬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좀 영유권 주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중국인데, 근데 시진핑 주석이 2018년 6월에 남중국해 군사 문제를 거론한 제임스 매티스 뭐 당시 미국 국방장관에게 조상들이 물려준 영토는 단 1인치도 이룰 수 없다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조상이 물려준 영토를 지키는 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근데 근거가 서로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는 뭐였습니까? 이 지금 보시는 이제 U자 형태 빨간 선. 예, 빨간 거 저걸 이제 남해 구단선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사실은 9개로 끊어진 선입니다. 그걸 이제 붙여놓은 건데 이게 지금 남중국해 90%를 차지하는 규모죠. 이 빨간 선 안쪽이 여기에 대한 영유권을 지금 중국이 주장을 하는 건데 원래 이제 국민당 정부가 옛날에 장개석에 1940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기 전인 1947년에 역사적 근거를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내세웠던 겁니다. 당시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2009년에 다시 한번 이 남중국해 섬들과 인접 해약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단선을 경계로 하는 지도를 유엔에 제출을 하게 된 거죠. 예. 제출했다는 건 이제 인정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인정이 됐을 해주시겠어요, 이거? 당연히 이제 안 됐고 네. 사실 구단선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필리핀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예.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 구단선이.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가 이제 구멍이 났죠, 이 논리에. 그렇지만은 중국은 그냥 이제 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걸 바라보는 이제 미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사실은 이에 대해서 뭐 영유권을 주장할 그거는 아니지만 가장 강조하는 게 이른바 시노비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항행의 자유작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다른 나라가 이제 영토나 주변 바다에 대해서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한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지역에 이제 그 함정이라든지 항공기를 보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여기는 당신들 영해나 영공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면서 이제 압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네.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해에서는 어느 나라가 군함이든 선박이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군사력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함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항행의 자유 작전인데, 이게 이제 그 남중국해에 있어서 미군의 어떤 핵심 대응 전략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항행의 자유 그 자체는 뭐 국제법인가 이렇게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은 군함은 어디를 가든 국가를 대표하는 떠다니는 영토이고 타국의 사법권에 복종하지 않는 면책 특권을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간섭 행위는 전쟁 행위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국이 지금 건설한 인공섬이 과연 정식 섬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섬으로 인정이 되면 영해라는 게 이제 12A로 보통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 근처를 항해하면 영해를 침범한 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인공섬은 섬이 아니다, 중국 영토가 아니다 하고 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계속 그 12A로 이내로 이제 항해를 하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뭐 항행의 자유고 계속해서 뭐 견제하거나 이렇게 뭐 부정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항행의 자유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서로 다르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 항행의 자유라는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타국의 12해리인 영해 안에서도 군함의 무해 통항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무해 통항하는 항해 자작전 오케이. 근데 아이고 뭐 무해가 있습니다. 유해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있어요. 유해 통항하면 마치 뭐 무슨 공격이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무해 통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훈련이나 정찰을 하지 않고 직선 통과, 이제 그냥 지나간다. 이게 무해 통항이라면, 유해 통항은 이제 뭘 하는 걸 유해 통항이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여러 섬 외곽을 연결한 선을 가지고 영해 기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근데 미국은 이제 중국의 이러한 관점이 너무 넓은 수역을 영해로 삼기 때문에 이게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우리 생각에는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상식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대륙 국가가 이제 흩어진 제도 전체에 대해서 영해 기선을 설정하는 것을 국제법에 허용하지 않는데도 중국은 이 영해 기선을 근거로 내해와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범위를 더 늘리려고 시도를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인 건데, 미군 입장에서는 이제 남중국해에 대한 이런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연행 국가들의 항행 자유 및 영공 비행, 자유무역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군의 유해 통항은 무엇이냐? 섬들 사이로 군함을 투입해서 그 섬들 사이에 선을 꺼놓은 그 사이로 군함을 투입해서 각 섬의 12해리 안은 아니지만 12해리 밖에서 지그재그로 항해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정찰도 한다. 12해리만 밖에 있으면 유해 통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신경전이 벌어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밀물 때 물에 잠기는 곳들 있잖아요. 아, 그렇겠죠. 간출지, 암초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도 중국이 12해리 영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바로 근처로 가가지고 그냥 지그재그 항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유해 통항을 이제 미국은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보면 항모들이 맨 앞에 보면 여러 척이 이제 보였는데 굉장히
유래를 찾기 힘든 초유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그 필리핀인의 남중국해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항공모함이 무려 4척, 3척도 아니고 예. 4척이나 직결해서 연합훈련을 했고 일종의 이제 항해의 자유작전까지 벌인 그러한 영상인데요. 근데 이때 이제 보면 미국 항공모함은 한 2척이 참가를 했어요. 칠함대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함하고 칼빈슨 함. 영국에서는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함. 일본의 경우는 이제 슈가급 헬기 항모인 이세함이 이제 참가를 해서 3개국 항모 4척이 직결한 사상 초유의 그 대규모 연합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3개국의 초기함, 구축함도 참가를 해서 총 17척의 함정이 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칠함대는 유사시에 뭐 소위 뭐 동맹 이렇게 말씀하신 뭐 뉴질랜드, 네덜란드, 캐나다, 뭐 일본, 영국까지 하면 와 엄청 세지겠는데 원래 세기도 한데? 그렇죠. 칠함대는 원래 이제 일본하고는 우리가 흔히 찰떡궁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제 해상자위대는 거기 지원에 참여를 할 거고요. 예. 한반도 유사시에 당연히 칠함대 지원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해군 작전을 칠함대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반도 관련 상황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일부 이제 전투 행위를 제외한 다른 일반 작전의 경우 우리 해군도 이제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전투에서 뭐 병력과 무기 그리고 뭐 연합 이런 거 정말 중요한데 그래도 또 근본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자 보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뽀빠이에게 시금치가 있었다면 근데 이 당시의 장병들에겐 이게 바로 그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지 오직 미국에서만 미군만 보급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보급품 매우 특별한데 무엇일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함대에선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여배우 베티 그레이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지키기 위해서다. 장병들 가슴에 고샘불을 지피며 두터운 펜을 확보했던 여배우야. 여배우까지야 뭐 10분 이해 됩니다만 아니 대체 아이스크림이 뭐라고 저 대열에 나란히 낄 수 있던 걸까요? 오늘날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과거에는 미 함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슈퍼푸드였다는데요. 고된 장병들에게 힐링이 되어주었던 아이스크림의 위상과 이를 사수하기 위한 미군의 노력은 무엇이었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1945년 과달카날섬 부근 바다에 괴상망측한 대형 선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강이나 목재를 사용해 제작되는 보통의 함정과는 달리 이 배는 무려 콘크리트로 건조돼 물 위를 부유하고 있었는데요. 함정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동력 장치조차 없었고 심장이 없으니 다른 배에 도움 없인 이동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명색이 후남인데 이 능력치 실화인가요? 대체 이런 함정이 전쟁의 중심에는 왜 나타난 걸까? 의아하던 바로 그때 선박을 발견한 미 해군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언뜻 고물처럼 보이는 이 화르치호가 미 해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비밀 병기였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이 외관과 기능은 모두 연막작전? 베일에 쌓인 비밀 병기인 콰르초의 주 임무는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만들기 그리고 이를 작전 중인 미 함대에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배에선 시간당 1,500갤런, 무게로는 약 5.7톤에 달하는 아이스크림을 매일같이 만들어냈고 태평양 전선의 함대들에게 이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엔 최전방까지 아이스크림 제조 장비를 공급했지만 해군은 좁은 함정 구조상 아이스크림 제조 장비를 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다 위에 생산 공장인 콰르초를 띄운 것이었죠. 미군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기능이라고는 딸랑 아이스크림 제조뿐인 이 함정을 무려 12척이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격이나 저렴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이 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이상이었는데요. 본디 콘크리트 선박은 빠르게 건조하고 운영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유지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랬거나 말았거나 아무튼 미국은 쇼미더머니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미 함대를 위한 거침없는 플렉스를 이어갔는데요.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대체 왜 고작 아이스크림 하나에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이스크림이 지니는 의미가 기호식품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중 아이스크림은 그야말로 사치품의 끝판왕과도 같았는데요. 이 달달한 악마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우유와 설탕, 얼음이 필요했는데 물품 보급만으로도 벅찬 전시 상황에서 고급 식재료인 우유, 설탕,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과 자본력을 짐작케 하는 사례였습니다. 예로부터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 나라의 제조 능력과 군수 보급이라 했거늘 아이스크림은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급품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콰르츠오는 그 존재만으로도 미 함대의 자부심이 되었고 적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제2차 대전 당시 해군 장관이자 초대 미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포레스터는 아이스크림이야말로 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꼽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으니 실제 미 함대의 아이스크림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하다 침벌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아이스크림을 챙겨 나오기도 했죠. 1942년 사노에 해전에 출동했던 렉싱턴 함은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인 스이카쿠와 쇼가쿠에서 출격한 뇌격기에 피해를 입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그만 불타고 마는데요. 퇴함 명령이 떨어졌고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도 장병들은 도끼를 들고 냉동고를 향했습니다. 바로 두고 온 아이스크림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녹은 아이스크림을 혹여라도 흘릴까 철모에 담아 먹었는데요. 생존자인 몰 랩스는 과거를 떠올리며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아주 배불리 먹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직도 그 맛이 생생하다며 과거를 추억하기도 했죠. 당시 미 해군들에게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만한데요. 아이스크림의 폭발적 인기를 실시간으로 직관한 콰르츠오 승무원들 중 몇몇은 아이스크림 이 녀석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이겠는데 하고 다른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중에는 버튼 베스킨 씨와 어바인 라빈스 씨도 있었죠. 어째 이름이 좀 물씬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쇼 31가지 맛을 자랑하는 그 가게 맞아요. 콰르츠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그 두 사람은 그때 경험을 살려 전쟁 직후 서로의 이름이 담긴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열었고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며 아이스크림계의 명장이 되었죠. 이분들 콰르츠호에 안 탔으면 어쩔 뻔했대요. 네. 군인에게 무기만큼이나 중요한 것. 전시 중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든든한 먹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전방에 나가 있는 미 해군들을 위해 제조선을 만드는 일도 불사하며 바다에서 아이스크림을 공급했던 미국의 행보와 이를 통해 전장에서 작지만 큰 행복을 느꼈다는 미 해군들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전조국 전용 함정까지 만드는 이 클래스가 아이스크림으로? 그러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예. 이거야말로 미군만이 누릴 수 있는 플렉스고요. 예. 근데 이 콰르츠오를 건축하지 않았으면 31가지 맛 아이스크림도 결국은 저 어제도 먹었는데. 써리만. 네. 근데 2차 대전 때 히트친 상품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콜라. 예. 콜라도 그래요? 네, 콜라도 그렇습니다. 스팸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 피로감을 이기기 위해서 원래 이제 그 장병들한테 보급이 됐는데 이게 미군은 물론이고 연합국 군인들한테 너무 정말 히트를 쳐가지고 대인기여서 국민 음료를 넘어서
국제적인 전 세계인의 예, 전 세계인의 음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주제로 들어가세요. 자, 남중국해에서 미, 영일 플러스 뭐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6개국이 참여한 항행의 자유작전이 있었는데 이걸 또 바라보는 또 중국. 또 중국의 입장은 또 뭐였습니까? 쿼드, 네.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국가를 포함한 그다음에 영연방 국가의 연합훈련, 뭐 이 군사협력이 강화되는데 대응해서 이 중국하고 러시아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또 다시 러시아가 이제 있죠.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아주 정말 초유의 또 특기할 만한 일이 일본에서 일본 근해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중국 러시아 해군이 원래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서 연합훈련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해산. 그러니까 예. 러시아는 뭐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고 중국은 동해 통해서 내려 복귀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건데 홋카이도하고 본토, 혼슈 사이에 스가루 해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가루 해협으로 딱 빠져나와 가지고 일본 본토, 이 혼슈 오른쪽,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이 일본 본토 해안을 따라서 뭐 영해는 아니지만 공해상이지만 딱 내려온 거예요. 오른쪽으로 예. 일본 본토 오른쪽으로 중국 러시아 연합한 데가 이런 식으로 일본을 거의 한 바퀴 돌다시피 한 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미일 플러스 뭐 쿼드 그다음에 아태지역 여러 국가의 연합전선과 중국 러시아 연합전선 이런 대결이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국은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 미국이 계속되는 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서 중국의 항모 킬러 중에 이제 둥펑 26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한번 뭐 4,000km 정도 돼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뭐 항모 킬러 둥펑 26은 남중국해 전역을 겨냥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전쟁이 나면 이 미국 항모는 중국 미사일 사정권 밖에 머물러 할 것이다. 4,000km 밖으로 떨어져 있어라. 그러니까 야. 꼼짝 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포를 놓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그럼 뭐죠? 기지 여기 같은데요? 사진이 좀 흐린데 이게 이제 항공모함 갑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모난 게 길쭉하고. 이게 뭐냐면 작년 11월 초에 그 미국 상용위성에 포착된 모습인데 중국 서부에 이제 신장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사막에 만들어진 미국 항공모함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요. 밑에 저쪽으로도 두 줄짜리. 이게 2줄짜리 이게 레일입니다. 아, 기차 레일 그건가요? 기차 레일처럼 돼 있어.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대한 항공모함 잡는 대한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려면 항공모함이 원래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상정해야 이게 제대로 테스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밑에 레일을 깔아서 이 큰 표적을 움직이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둥펑 21D나 둥펑 26 같은 이러한 이제 항모를 타격하는 훈련 또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또 계속 중국 군사력 증강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전력 증강 관련된 그런 보고서 냈는데 현재 이제 중국의 핵무기가 한 320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30년까지 한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이제 미 펜타곤이 전망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미국이 현재 한 3,800개 정도의 그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이 미중 간의 그 핵 전력 격차도 상당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특히 요즘 이제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예. 경우도 이 중국 러시아가 의외로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둥펑 17 이미 몇 년 전부터 실전 배치를 하고 있고 미국의 합참 차장을 지냈던 존 하이튼 공군 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근 5년간의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은 총 9차례밖에 안 됐는데 중국은 무려 수백 차례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말해서 미국이 이제 뒤져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뭐 남중국해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진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미국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대충 어떻게 결과가 좀 그려지십니까? 뭐 결과를 그릴 수는 없지만 옛날처럼 일방적인 건 분명히 아니죠. 예.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셨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군이 이제 그 관할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원래 영국은 섬이고 미국은 양쪽으로 바다가 있으니까 좀 해양 세력이라고 했다면 중국은 좀 내륙이거든요. 내륙이고 물론 바다가 끼고 있긴 하지만 이제 반대쪽은 완전히 이제 육지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의 2020년 중국 관련 군사 안보 동향 보고서에 이제 통념 깨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 해군 전함이 350척으로 미국의 293척을 앞서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3조짜리 핵잠이 함수가 부서진 채 항이라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전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죠. 잠수함이 이제 저 상태가 된 상태로. 예. 상당히 좀 찜찜한 그런 부분도 있죠. 남미가 휘젓고 다녔는데 몰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얘기하기 좋은 건수 하나 문 거 아닙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 해군에 계속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어요? 유조선하고 충돌을 하는 상선과의 충돌로 또 10명의 승조원이 사망을 했어요. 미국의 군사력이 넘어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레이더를 길이만 한 2km 된다고 그러는데 레이더가 2kg예요? 네, 그 마리 레이더죠. 유령 함대라는 것인데 유령함대요. 예, 이게 어디 보라카이 같은 데 놀러 가면 여기 낚싯배들 관광배 그건데 SM-2 대공 미사일, 탄도 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어뢰, 하푼 대함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다 장착할 수 있고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수준의 무장을 할 수 있다.